물 치료의 핵심이다. 갈증을 몰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벤벤겔리지 체험적인 물로 치료를 했던 그 사역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태아와 유아의 수분 조절은 네 번째,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융합하여 생명의 단일세포를 형성하는 잉태의 그 순간부터 세포는 분열을 거듭하고 또 다시 수백만 번을 거듭 분열한 끝에 자궁 벽에 자신을 단단히 착상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한다. 그 세포가 만삭의 태아로 자랄 무렵에는 약 1조 번에 가까운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한 세포 분열이 가능하려면 태아는 자신에게 필요한 수분 조절 패턴을 위해 엄마의 수분 섭취 시스템에 편승해야만 한다. 새롭게 형성되는 하나하나의 세포가 주로 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라 엄마는 갑자기 더 많은 물을 섭취하여 아기의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어 물을 공급해야 한다. 심지어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엄마는 모유 제조 시스템을 통해 아기에게 필요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 엄마의 유방은 아기가 먹을 물과 음식의 원천인 것이다. 나이에 따른 인체 수분 조절에 대해서 출생부터 50, 80 자연적인 상태의 체내 수분, 차, 커피, 탄산음료, 알코올을 받았을 때는 물이 부족하지만 물 자체가 이렇게 수분의 정도가 부족한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임신 초기의 아침 입덧. 앞서 소개한 정보에 비추어 볼 때 임신한 여성은 자기에게 필요한 물의 양을 어떻게 새로이 조정해야 하는가? 나는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바 없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임신 초기에 일어나는 식전 아침의 입덧은 가장 의미심장한 탈수 신호라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엄마와 태아가 함께 겪는 바로 최초의 탈수 신호로서 히스타민의 수분 조절 활동으로 인해 야기된다. 성장 중인 태아가 엄마의 감각 시스템을 통해 그런 식으로 물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을 위해서 엄마의 수분 조절 메커니즘에 자신의 감각 시스템을 연결하는 중요한 신호이다. 임신 3개월 무렵이면 대부분의 임산부가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게 되고 그에 따라 아침 입덧은 사라진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는 그러한 수분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임신 기간 내내 자신은 물론 태아까지도 탈수에 시달리게 하며 살게 된다. 그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아기를 임신한 엄마가 계속 커피나 차, 알코올 등을 마시면서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뱃속에서 성장 중인 아기의 생리 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기는 엄마의 자원 저장고로부터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빨아들인다. 그 가운데 특히 없어서는 안 될 요소는 물과 산소 그리고 엄마의 순환에 이용되는 아미노산 등이다. 따라서 태아기 동안의 수분 섭취 정도와 아미노산의 구성이 성장 중인 태아의 발달을 위한 천부적인 자산을 결정하게 된다. 그들 요소는 미래에 있을 아기의 성장과 발달을 조절하는 공급 측정 시스템을 차례차례 설치해 나가게 된다. 태아의 생리 기능이 발달하는 동안에 엄마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엄마는 태아가 착상된 그 순간부터 태어날 때까지 모든 필수적인 발달 단계를 거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자연적 화학 환경을 만들어 줄 책임을 가지고 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탈수가 예측될 경우에는 체내 스트레스의 생리기능과 화학작용 지휘부는 즉시 탈수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공정을 실행시킨다. 탈수는 그 자체가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그에 따라 인체는 스트레스에 대한 일정한 생리적인 반응 및 호르몬 반응을 확립하게 된다. 이 경우에 태아는 엄마의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적인 징후들로부터 스스로 보호하지 못한다.
따라서 엄마의 생리 기능에 영향을 끼치고 엄마의 정 행위의 근본이 되는 스트레스 징후가 아기에게도 역시 나타난다. 엄마의 생리 기능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화학적인 전달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엄마의 스트레스 극복 공정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저런 전달 시스템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엄마의 몸에 자리 잡도록 설계된 것과 유사한 화학 측정치가 아기에게 생기게 될 수도 있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태내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의 발달과 안위, 미래의 정상적인 행동을 위한 화학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는 데 있어서 엄마의 영향과 책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엄마의 뱃속은 인생의 예비 학교이기 때문이다. 아기가 태내의 학창시절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인생의 성년기에 있어서 행동과 심성의 바탕을 이루는 기틀이 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행동과 사고는 화학 전달 시스템의 화합물을 방출하게 된다. 화학적 화합물의 방출은 또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의 뇌에 유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임산부의 생활 방식은 발달 중인 태아의 화학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임산부의 화학 기능이 평형을 잃게 되면은 태아 또한 그러한 불균형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태반이 둘 사이의 분리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몸속의 어떤 타고난 화학적 성질들은 엄마에게 그러한 성질들이 존재할 경우에 심지어 양쪽으로 불균형하다 해도 그 벽을 뛰어넘는다. 한마디로 엄마의 화학적 성질의 범위는 아기의 발달을 위한 복제용 원판인 셈이다. 유사한 예로 임신 중에 지나치게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태어날 아기에게 불치의 정신 분열이 생기기도 한다. 알다시피 뇌가 발달하고 있는 동안에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 세포벽을 통과하여 물을 얻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조그마한 샤워 꼭지 구멍을 만들어 물만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세포 속으로 물이 주입될 때 혈청 속에 용해되어 있는 그 밖에 있다는 고형 물질들은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 세포벽에 이렇게 아주 작은 구멍들을 만들어 물이 들어오게 하는 일은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관장하고 있다. 바소프레신은 체내의 고갈 관리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알코올은 바소프레신의 형성과 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엄마가 알코올을 섭취함으로써 바소프레신의 분비와 작용이 방해를 받게 되면 태아에게도 똑같은 결과가 생기게 된다. 엄마의 뇌 구조는 이미 형성되었지만 태아의 뇌는 그렇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바소프레신 부족으로 인해 아기의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단일세포, 신경세포, 세포신경의 극미한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여과장치, 미세한 연결장치, 신경세포막의 극미한 단편 바소프레신, 세포로 들어가는 물분자들, 오로지 물분자만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샤워 꼭지와 여과기에 달린 소형 전환기, 신경세포의 도식 모형과 바소프레신, 또한 아기의 폐도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되어 낭성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 물은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례대로 대다수 발달상의 비정상에 대해 전적으로 DNA 기형만을 탓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다. 탈수도 그러한 비정상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의 돌연사, 유아 돌연사 혹은 영아 돌연사 증후군 SIDS는 잠자던 아기의 불가해하고 예기치 못한 죽음을 일컫는 말이다. 잠자고 있던 아기를 잃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참혹한 비극 가운데 하나이다. 매년 7천에서 8천 명에 달하는 생후 1년 미만의 아기들이 수면 중에 납득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한다. 돌연사가 가장 잦은 원령은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이다. 그에 대한 진단은 다른 원인을 배제한 채 부검을 근거로 한다. 우유를 토하고 그로 인해서 쇼크를 일으킨다고 해서 돌연사가 약이 되지는 않는다. 감염이나 감기가 돌연사를 유발하지도 않는다.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돌연세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이와 돌연세의 주요 원인은 사실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나는 생리적인 일들 가운데서 수면 중인 영유아의 사망 원인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거듭해 왔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볼 때 유일하게 납득할 만한 원인은 아기의 세기관지 수축이라고 생각한다. 부연하면 적정 온도보다도 더운 방 안에서 아기를 너무 두텁게 감싸서 재울 경우 탈수와 몸의 혈관리 프로그램을 인해서 아기의 세기관지가 수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은 소위 유아기 전식이라고 할 수 있다. 치료가 가능한 소아기 전식의 경우에도 해마다 수천 명의 어린이 사망자를 내는 상황이다. 하물며 깊이 잠든 표현 능력도 없는 아기들의 경우에 그 주요 사망 원인으로 전식을 고려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아기들이 마시는 조제 우유 또한 유아 돌연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모유와 우유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우유는 모유에 비해서 훨씬 진하며 지방과 단백질도 더 많이 들어있다. 우유는 생후 1시간 후면은 일어서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뛰기 시작하는 송아지에게 맞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는 생후 몇 개월간은 혼자 앉거나 기지도 못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모유와 우유는 자연적인 농도가 설계해서 서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아기에게 오로지 제조된 우유만을 먹이고 그 외에는 달리 물을 먹이지 않을 경우에 부모들은 아기에게 물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흔히 듣곤 한다. 점액의 대사 시스템은 농축된 우유를 소화하느라 부담을 받게 된다. 결국 농축 우유로 인해서 해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나는 어느 의학학회를 통해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아기들의 부검 결과 제조 우유를 먹인 아기들에게는 모유를 수유한 아기들과 달리 관성동맥의 부분적 장애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는 아주 중대한 사실을 폭로하고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조 우유를 먹인 아기에게 관상동맥 폐색이 생기게 된 원인은 제조 우유의 성분이 모유보다 진하게 농축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젖먹이 아기가 농축 우유를 먹고 잘 감싸인 채 자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잠자는 동안에 아기의 몸무게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수분이 호흡 과정의 숨을 내쉬는 상태에서 폐를 통해 소실된다. 우유에 함유된 물이 단지 우유 자체의 소화에 필요한 정도일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폐로부터의 이러한 수분 소실은 아기의 몸에 수분 부족을 이야기하고 고갈 관리를 위한 생리작용들을 강요하게 된다. 이러한 생리적인 일들 가운데에는 히스타민 분비량의 증가도 포함된다. 히스타민은 아기에게는 성장 호르몬이기도 하며 여러모로 유용한 물질이다. 하지만 히스타민은 기관지 수축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사실로 위로 볼 때의 우유 섭취, 이롭지 못한 환경적인 상황, 스스로 더위를 쫓을 수 없는 상태 등이 특정한 조합을 이루면서 아기의 기관지 수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수면 중의 조용한 죽음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영유아들의 몸이 뛰어난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그나마 흔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기들의 소화 공정은 아주 왕성한 활동력을 지니고 있다. 오로지 그 덕분에 대사 공정에서 우유 속의 고형 성분을 분해하여 약간의 물을 만들어 내므로써 동일한 우유 섭취 과정에서 그 공정을 돕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기에 맞서 그 균형을 무너뜨리고 유아 돌연세를 일으킬 만한 원인은 난방을 너무 덥게 하고 아기를 너무 두텁게 감싸는 데서 비롯되는 이롭지 못한 환경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소견으로는 아기의 식단에 특히 수면 중에 돌연사가 잦은 생후 2개월에서 6개월이 있어서의 식단에 물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이 시기의 아기들에게 물을 너무 많이 주어도 안 되지만 우유를 먹일 때 혹은 먹이고 난 뒤에는 항상 적당한 양의 물을 먹여야 한다. 이러한 습관을 들이게 되면 유아기부터 물에 대한 미각을 촉진시키고 훗날의 노년기에 이르러서 더욱 강한 갈증 감각을 확립하는 데에
그리고 사실 단지 목마를 뿐인 것에 과민 반응하지 않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수분 조절은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자신이 마시는 우유 속의 수분을 섭취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물 자체를 마심으로써 건강한 성장 발달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게 된다. 성장 호르몬과 그 밖의 수분 조절 물질들이 갈증 메커니즘과 몸의 수분 요구를 조정하는 한편 몸은 어떻게 해서라도 물을 보유한다. 신장은 소변을 집절시키기 시작하여 소변 행성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많은 물을 끌어들인다. 수분 조절을 조정하는 성장 촉진 세력들은 성장 호르몬과 그 외에 관련된 호르몬 및 히스타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다. 성장 단계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은 끊임없이 그리고 당연하게 탈수 상태에 처하게 마련이다. 세포의 확장과 분열 과정에 엄청난 물이 쓰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세포는 그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성장 중인 어린이의 몸은 끊임없이 물을 필요로 하고 요구한다. 물이 없다면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몸의 이러한 당연한 물 요구를 화학물질이나 당이 함유된 제조 음료 등으로 채운다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천식이나 알레르기 같은 위태로운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물을 그 자체 그대로 마시는 법을 배워야 하며 다른 음료로 대신하지 말아야 한다. 뇌의 미네랄한 기능과 학습 능력은 개개인의 물 섭취에 비례하여 좌우된다. 민첩하고 생기에 가득 차야 할 10대 청소년들이 옆에는 탄산음료 깡통에 놓인 채 수업 중에 머리를 책상에 대고 잠들어 있다면 그것은 몸속에 물이 부족하다는 표시이다. 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몸이 언제나 완전한 수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 섭취를 늘려야 한다. 언젠가 어느 지방 고등학교의 새 학급에서 과학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남학생들이 아침에 배설한 소변의 색깔을 살피기 위해 소변 용기를 확인했다. 모든 용기마다 진하고 눈에 띌 정도로 농축된 심한 탈수를 나타내는 소변이 담겨 있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물을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자녀에게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유색의 제조 음료들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청교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 해석 근거를 둔 중요한 사실이다. 성인기의 수분 조절은 육체적 성장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몸이 육체적인 발달의 성장 단계를 멈추고 나면 성장 호르몬의 효력은 더 이상 몸의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지배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 성인기에 있어서의 몸의 수분 조절을 주로 관장하게 되는 것은 히스타민을 화학 전달 물질로 사용하는 뇌의 신경 중추이다. 갈증 감각이 수분 섭취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이 단계이다. 갈증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상당히 미묘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하다. 비록 물에서 나와 육지로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던 최초의 생물체로부터 수백만 년의 발달 경로를 거쳐 왔다 해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물속에 살던 선조가 개발해낸 똑같은 적응 공정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물 밖에서 점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강력한 물관리 체계를 형성했다. 지방을 저장하는 것과는 달리 인체는 초과되는 여분의 물을 보유할 어떠한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고갈 기간을 견뎌야만 하는 것이다. 몸의 생리작용은 언제나 물에 의해 좌우된다. 고갈을 관리한다는 것은 체세포들이 물의 의존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자주 사용하지 않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신체의 어떤 부분이 겨우 생존할 정도의 물만을 할당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들 세포에게는 물이 자유롭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활동해야 한다는 명령에 이어 들어가게 된다. 수분 섭취가 조절되는 것은 활동이 적은 부분으로 순환되는 흐름이 감소하는 데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 부분이 억지로 활동하게 되면 혈관의 순환 시스템이 활짝 열리면서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 18세에서 25세 정도까지는 키와 체격이 완성에 이르는 시기로서
갈증 감각과 그 감각을 채워주는 반응에 의해서 수분 섭취가 조절된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갈증 감각은 몸이 실제로 물을 요구하는 정확한 친구가 아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여간해서 물을 마시지 않게 된다.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야 겨우 물 마실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건강을 저하시키는 모든 문제는 수분 섭취에 대한 바로 이러한 태도, 단지 수분 결핍을 관리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그것은 단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몸이 갈증 감각에 호소함으로써 목마름을 나타낼 무렵에는 몸속에 2에서 3잔 정도의 물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어쩌면 한 잔만을 마시고 더 필요한 2잔의 물은 부족한 채로 그냥 둘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차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커지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에 대해서 이 감각이 둔해지면서 물을 흡수하는, 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죠. 갈증 감각의 감퇴. 우리 몸은 다소간의 고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음식 섭취량의 부족이나 일시적인 체내의 수분 부족은 적은 공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게 될 때까지는 몸의 필수 기능들이 통제되는데 이러한 공정에는 갈증 감각과 배고픔의 느낌이 혼동될 수가 있다. 2가지 감각 모두 체내에 유사한 방식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두 내 속의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비롯된다. 바로 이것이 노쇠를 불문하고 비만을 이야기하는 주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갈증 감각을 배고픔으로 잘못 인식하여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갈증과 배고픔 2가지의 요구에 대해서 늘 배고픔의 요구로 받아들여서 반응하는 것 같다. 따라서 시스템 내에 고형 음식이 더 추가되어 들어오면서 그 결과로 갈증 감각이 보다 강하게 느껴질 때까지 먹게 되며 그런 다음에 물은 겨우 조금만 마신다. 이런 식의 갈증 해소는 몸의 다급한 요구에 충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물 부족에 대한 몸의 일시적인 적응 한도를 넘기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체내의 수분 부족은 꾸준히 만성적인 상태로 발전되어 가며 계속 새로운 적응력치 감각을 느끼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자극 정도를 인체에 강요하게 된다. 이러한 공정은 결국 서서히 갈증 감각을 떨어뜨려서 상실시키게 되며 점차 감각이 잊혀감에 따라서 규칙적인 수분 섭취에 대한 필요 또한 그만큼 잊혀지게 되고 만다. 히스타민은 극히 예민한 몸의 일부 기능을 위해서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물을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탈수 상태가 심하지 않을 경우 인체는 이 방법을 통해서 살아남게 된다. 이러한 히스타민의 응급 기능에 의존하여 몸은 탈수가 계속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응급 세력이 얼마나 유용하든지 간에 용도가 적은 신체 기능들은 탈수로 인해 해를 입게 된다. 만성 탈수가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처음에는 생리작용에서 시작하여 결국에는 화학작용까지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몸은 계속해서 아슬아슬한 상태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시작한다. 히스타민이 관리하는 뇌의 중추는 몸으로 유입되는 수분 양을 감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몸에 물이 충분히 들어오고 나면은 활동적인 히스타민 중추는 서서히 물 조절 물질로서의 책임에서 물러나게 된다. 히스타민의 고갈 관리 참여 역할과 물을 대신하여 약간의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역할은 차츰 줄어들기 시작하여 마침내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몸은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물의 필요를 보다 빨리 알아채게 되고 의식하게 되는 듯하다. 마침내 몸은 갈증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시작한다. 갈증 감각의 소질은 물을 마시고 싶지 않은 이유가 몸에 물이 필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그릇된 정보에 대한 적응 공정이라고 생각된다. 몸이 다시 규칙적이고 적당한 수분 섭취에 익숙해지고 나면 갈증 감각이 예리해지고 물을 마시고자 하는 충동이 강해진다. 몸은 수분 부족을 보다 강하게 나타내기 시작한다. 따라서 세포는 다시 서서히 수분을 공급받게 된다.
몸의 세포는 마치 스펀지와 같이 천천히 물을 빨아들인다. 처음 한두 잔의 물로 몸이 곧바로 최적의 소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섭취된 물이 모든 세포마다 즉시 공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규칙적이고 적당한 수분 섭취가 있고 난 뒤에 세포가 완전히 소화되기까지의 공정은 며칠이 걸릴 것이다. 탈수로 인해 어떤 손상이 유발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규칙적이고 충분한 소화 상태를 엄격히 고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더불어 어느 정도의 물을 언제 마시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뒤에서 다시 거론하게 될 것이다. 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적당량의 물을 우리 몸에 규칙적으로 공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몸이 계속해서 아슬아슬한 상태로 기능을 유지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아야 한다. 인체는 여러 가지 상이한 시스템들로 만들어진 혼합 구조물이다. 이들 모든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은 물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좌우된다. 그 모든 기능들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언가 포기해야 한다. 몸이 단지 일상적인 일들을 처리하기에 급급하다가 느닷없이 긴급 상황이 일어나 뭔가 조처를 취해야 한다면 그 한계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몸이 어떠한 역치 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느닷없이 새로운 임무를 떠맡게 되어 그 역치를 지나치게 될 경우를 가정해 보자. 몸은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한마디로 이미 탈수된 상태에서 수분의 의존 반응이 요구되는 긴급 사태를 극복해야 한다면 그러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에 몸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요컨대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책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탈수에 의한 손상은 체내의 단백질과 효소가 서서히 그러나 점정적으로 효능을 잃게 되면서 자리를 잡게 된다. 탈수 구역 내의 개별 세포들은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마침내 세포의 기능이 영구히 소살되기에 이른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분 소실의 66%는 세포에서 일어나며 26%는 세포들 사이의 액체로부터 8%는 혈액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사실은 브루스와 그 동료들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들의 연구는 20세부터 70세까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세포 내의 수분 함량이 세포 외의 수분 양보다도 더 적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포 내의 물이 삼투 균형이 뒤바뀔 때까지 점차적으로 소실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균형이 반전됨으로써 나이가 들수록 세포는 물을 흡수하고 수용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더욱 어렵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자문해야 한다. 세포의 수분 함량과 구성이 급격하게 전환될 경우에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계속해서 그 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을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아서 수많은 질병을 다스릴 때 약으로 혹은 그냥 배고픔을 채우는 것으로 잘못되게 함으로써 몸은 더욱더 망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요점이 되겠네요.